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성 3권의 16장입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살아있는 과정이 어떻게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끊임없는 발명을 고무해야 하는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예전에 그 살아있는 중심 개념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공간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핵심이라고.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건축 자재랑 기술로 과연 그런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요. 알렉산더는 아예 지금 방식이 살아있는 중심이 생겨나는 걸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출발점이죠. 알렉산더는 그 근본 원인으로 경제구조의 변화를 딱 짚습니다. 경제 구조요? 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산업화 이전에는 자재는 비쌌지만 그걸 다듬는 사람의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저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잖아요. 아, 맞아요. 인건비가 엄청나죠. 그렇죠. 인건비가 전체 건축 비용의 막 50%, 많게는 70%까지 차지하니까요. 이 변화가 뭘 의미하냐면 예전에 장인들이 현장에서 상황에 맞춰서 세심하게 뭔가를 다듬던 그 적응 과정 있잖아요. 네네. 그 손맛이 들어가는 과정이요. 바로 그게 이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사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건축의 심장이 사실상 멈춘 거죠. 그래서 이 장의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거대한 경제적 제약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아, 그걸 넘어서 어떻게 살아있는 건축을 다시 현실로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그가 제시하는 두 가지 새로운 목표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첫째는 재료를 다루는 과정이 아주 빠르면서도 동시에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빠르면서도 깊게라.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벽을 세우고 창을 내는 그 행위 자체가 살아있는 중심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건축 행위를 다시 예술의 경지로 돌려놓자는 거거든요. 만드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깊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예술이 되어야 한다. 네. 그리고 둘째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적응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적응력이요. 네. 건물의 각 부분이 주변 상황에 맞춰서 치수를 조금 바꾸고 형태를 다듬는 일이 아주 쉽고 저렴해져야 한다는 거죠. 막대한 추가 비용이나 시간 없이도 현장에서 섬세한 변화를 휙휙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전혀 아니네요. 오히려 기술의 힘을 빌려서 과거 장인들이 가졌던 그 손의 자유를 되찾자는 거군요. 기계나 컴퓨터의 정밀함은 이용하되 그 최종 제어권은 인간의 손과 직관에 돌려주자. 이런 아이디어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목표는 적응력 있고 살아있는 재료가 되겠네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저는 바로 친환경 건축이 떠오르거든요. 요즘 다들 지속 가능한 자재 써야 한다고 하니까 그게 당연한 해답처럼 보이는데 알렉산더는 좀 다르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그는 재료에 친환경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중요한 거요? 네, 바로 그 재료가 현장에서의 적응 과정을 통해 살아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 이 문제죠. 단순히 재료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형태를 빚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시로 든 집단 건축 이야기가 이 주장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의 비극 아닌가요? 원래 아이디어는 정말 천재적이었잖아요. 하하, 비극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처음에 집단 건축은 정말 이상적이었어요. 집단은 재생 가능하고 저렴하고 단열도 잘 되죠. 무엇보다 현장에서 집단을 쌓으면서 즉흥적인 조정이 가능했거든요. 아, 여기 창을 좀 더 크게 낼까? 뭐 이런 식이요. 그렇죠. 이쪽 벽은 약간 둥글게 만들어 볼까 하는 식의 조정이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적응 과정의 정수였죠. 하지만 이제 지진에 약하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술적인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개선이요? 네, 내부에 아주 튼튼한 목재 골조를 먼저 세우고 집단은 그냥 그 사이를 채우는 단열재, 즉 충전재 역할로 전락해버렸어요. 아, 그 결과 집단이 원래 가졌던 형태를 만드는 모든 잠재력, 그 유연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고 안전해졌을지 몰라도 알렉산더의 관점에서는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린 또 다른 죽은 시스템 부품이 되어버린 거죠. 와, 그러니까 기술적인 완벽함이 오히려 그 아이디어의 영혼을 죽여버린 셈이네요. 이건 정말 중요한 교훈 같아요. 기술 발전이 반드시 살아있음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경고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때로는 기술적 완벽함이 살아있음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통렬한 비판이죠. 자, 그럼 상황이 이렇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고 옛날처럼 돌담을 쌓는 건 너무 비싸고 결국 우리는 막다른 길에 몰린 셈이네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결론은 건축가가 카탈로그에서 부품을 고르는 소비자가 아니라 새로운 건축법 자체를 발명해야 한다 이거군요. 맞아요. 이건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20세기 전체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요구예요. 지난 세기 동안 건축가들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부품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립할 것인가, 이걸 교육받았어요. 하지만 알렉산더는 이제 건축가들이 건축 과정 그 자체의 발명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죠. 직접 실천했다는 거군요. 네, 수십 년간 직접 그걸 실천해왔죠. 제가 학생 때 이 부분을 처음 읽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희는 도면을 밀리미터 단위까지 완벽하게 그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이 거장은 도면이 살아있는 건물의 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와, 직접 실천한 발명이라 책에 나온 사례들이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요. 1961년 인도에서 지었던 학교 이야기가 그 시작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당시 24살이었던 젊은 알렉산더가 돈도 자재도 거의 없는 인도 구자라트의 한 마을에 학교를 짓게만 경험이죠. 그가 발견한 유일한 자원은 지역 도공이 만드는 원뿔 모양의 작은 기와 구나 타일이었습니다. 기와요? 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기와들을 마치 카드패 섞듯이 서로 겹쳐 쌓아서 아름다운 곡선형의 둥근 지붕을 만드는 공법을 개발해내요. 심지어 지붕이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인장재로는 포장용으로 쓰고 버려진 얇은 쇳줄을 사용했죠. 말 그대로 쓰레기와 흙으로 현장에서 건축법 자체를 발명해낸 겁니다. 와, 그게 저기술의 기발함이었다면 그는 콘크리트 같은 지극히 현대적인 재료에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더군요. 특히 그 건나이트 공법을 활용한 방식이 인상 깊었어요. 건나이트는 호스로 고강도 콘크리트를 압축 공기로 쏘아붙이는 기술이죠. 보통 복잡한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려면 그 형태대로 무겁고 비싼 거푸집을 짜야 하는데 이게 비용과 시간의 주범이거든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 거푸집 작업은. 그런데 알렉산더의 혁신은 아주 가볍고 저렴한 재료로 최종 형태의 뼈대, 그가 안내틀이라고 부르는 것만 먼저 만드는 거였어요. 얇은 철근이나 나무로 얼개만 짜놓고 그 위에 건나이트를 여러 겹 쏘아서 살을 붙여 형태를 완성하는 방식이죠. 잠깐만요. 그럼 이건 단순히 거푸집 비용을 아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 안내틀 방식이라는 게 건축가를 직사각형과 평면의 폭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가우디가 만들었을 법한 그런 유기적인 형태들을 억만장자 예산 없이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폭정에서의 해방이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이 기술 덕분에 복잡하고 아름다운 곡면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현장에서 직접 조각하듯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죠. 이게 바로 기술을 살아있는 과정의 도구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와, 상상해도 신나네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보통은 상극이라고 생각하는 목재와 콘크리트를 결합한 방식이었어요. 하나는 따뜻하고 다른 하나는 차갑고 단단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같이 쓴 거죠? 그게 바로 살라하우스에서 보여준 천재성이죠. 그는 각 재료가 가장 잘하는 역할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건물의 외부 껍데기는 지진의 수평력 같은 걸 견디는 데 강한 얇은 콘크리트 셀 구조로 만들고요. 건물 내부에 수직 하종을 버티는 구조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목재 기둥 보구조를 사용한 겁니다. 아, 역할을 나눈 거군요. 그렇죠. 외부의 강인함과 내부의 따뜻함, 각 재료의 장점만을 취해서 구조적으로도 완벽하고 미적으로도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이 모든 기발한 발명들이 결국 매끄러운 펼쳐진 과정이라는 더 큰 그림을 위한 도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 매끄러운 펼쳐짐이라는 게 참 시적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완전 혼돈의 카오스가 될 것 같은데요. 하하, 그렇죠. 카오스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아주 깊은 질서가 있는 과정입니다. 전통 건축이 정교한 설계도라는 설명서를 보고 조립하는 거라면 이 펼쳐짐 과정은 도예가가 물레 위에서 흙을 빚는 것과 더 비슷해요. 도예가의 물레 작업이라 네, 최종 형태가 청사진에 의해 미리 결정된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이게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규모로 구현된 사례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멕시코의 저소득층 주택단지였던 멕시칼리 프로젝트가 바로 그 패러다임의 결정체예요. 그는 이 프로젝트 전체를 위해 일련의 건축 시스템을 발명했어요. 시스템 자체를요? 네.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특수 제작한 기초 블록으로 땅 위에 건물의 윤곽을 잡아요. 그 위에 바닥 슬래브를 치고요. 그 다음 모서리 전용 블록으로 건물의 귀퉁이를 단단히 고정하고 그 사이를 흙 블록으로 채워나갑니다. 도면 없이 현장에서 조정하면서요. 벽이 완성되면 그 위에 나무로 격자무늬 틀을 짜서 지붕 뼈대를 만들고 삼배와 철망을 덮은 다음 가벼운 콘크리트를 여러 겹 바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몇 개의 시작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집 전체가 자라나는 방식이에요. 자라난다. 네. 엄격한 도면은 없지만 각 단계가 따라야 할 명확한 규칙과 순서는 있죠. 전통 진흙 오두막 건설 과정을 현대 기술로 재해석한 경이로운 시스템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건물이 조립되는 게 아니라 자라난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결국 살아있는 건물을 만들려면 우리가 최종적인 외관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사용하는 재료와 더 중요하게는 그것들을 조합하는 과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발명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알렉산더가 말하는 건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잘못된 질문을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면 공장 부품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립할까? 라고 물어왔죠. 그렇죠. 그게 건축의 전부인 것처럼요. 네. 하지만 그는 진짜 질문이 어떤 종류의 과정이 아름답고 살아있는 구조물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허용하는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건축 철학 전체를 조립에서 재배의 개념으로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조립해서 재배로. 와, 정말 강력한 마무리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하루를 보내시면서 주변의 건물들을 한번 다른 눈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완성된 사물로만 보지 마시고 그 건물을 만들어낸 과정의 화석이라고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저 건물은 공장에서 나온 딱딱한 부품들의 조립품일까? 아니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생명이 싹틀 여지가 있었던 살아있는 과정의 결과물일까 하고요. 만약 우리의 모든 건축 행위가 이처럼 매끄럽게 펼쳐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과 얼마나 다른 모습일지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